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피라이브. 예, 저는 오랜만에 왔고요. 여러분은 매일 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퇴근길에서 간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바로 티가 나네. 까먹었어, 모토를. 뉴스에서 지식 줍기. 예, 퇴근길 사피라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홍춘호 박사님 여기 처음 네, 오시는 처음이에요. 거죠? 우리 우리 작가님이 네. 굉장히 애절하셔서 와서 원체 바쁘신데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욱 대표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한번 오시면은 계속 오셔야 돼요. 덫이에요, 덫. 덫을 놓은 거예요. 덫. 마이크를 가까이. 이거 마이크를 가까이 놓을수록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송일아 기자가 지금 네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죠? 저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네네. 다 나랑 같이 했는데 저도 기억을 못 하고. 네.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 오늘 홍 박사님께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아, 그러고 또. 보니까 홍 박사님이시네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할 때. 아세요? 그거? 네. 홍 박사님이 예. 네. 제가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엄청 유명하시고. 또 한 번 해? 그러게. 저희가 사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제로 좀 다루려고 하는 거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 어떻게 보면은 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 정도로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거고 또 거기에서 파생이 되고 있는 뭐 국제유가의 변동성이라든지 이걸 바탕으로 또 물가 또 금리 줄줄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도 아마 이번 중동 영향이 조금 영향을 줄 거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퇴근길 이제 8시 1분 정도 됐고요. 올드머니님, 사운드님, 예, 토리비제이님, 파란님,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커피 쿠폰, 예, 많이 쏴도 되죠? 그리고 우리 홍춘호 박사님도 보시다가 예. 좀 이렇게 좋은 질문이나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커피 쿠폰 막 쏘셔도 네, 됩니다. 올드머니님한테 올드머니님? 저를 벌써 올드머니님만. 저한테 반갑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저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우호적인 그 글 써주신 분한테 그냥 드리면 됩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책이 있다면서요. 좋은 책? 네. 나 와서 깜짝 놀랐잖아. 우리 또 제작진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요 앞에 있는 책이 이게 참 명서입니다. 명서. 명저. 네? 명저. 명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스터피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인데요.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네. 요거는 특히 이제 금융이나 맞아요. 투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은 책인데 요거 혹시 오늘 몇 권 준비됐나요? 2권? 너무 박하다. 나 또 한 200권 사주시는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반응 좋으면 한 200권 사주시는 걸로 해서 오늘 두 분께는 이 책을 선물해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내돈내산으로 사서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인도 받았잖아요. 역시. 기억나시죠? 네네. 네, 정말 이 금융이랑 좀 증권 쪽 하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특히 요거는 근데 사실은 증권부 기자들이 꼭 읽어야 돼. 그렇습니다. 제가 증권부 기자입니다, 여러분. 증권부 굉장히 기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여의도 바닥의 생리를 잘 모르고 취재를 하면 맞아요. 기자들도 당할 수 있고 이 그러면 책을 보면 기자들도 당할 약간 사례도 있어. 이런 취급을 받는데 저거를 읽고 나니까 약간 아는 척을 할 수 있다. 진짜?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속성 코스 있습니다. 속성 네네. 코스. 얼마 전에 참 우리 홍준호 박사님도 책 나왔는데 제가 책을 여러 권 써서 그 기억도 못할 정도로.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머니 트렌드라는 책도 나왔고요. 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 돈의 역사 아직도 교당 300위권 안에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돈의 역사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건 8월에. 8월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책이 한 권 또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책을 빨리 쓰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권씩 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부럽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한 권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홍 박사님 대단하세요. 네. 지금까지 총 몇 권의 책을 쓰셨는지 본인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공저가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달라져서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와. 예, 감소한 책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파라님, 한국은 전쟁 위험 없나요? 뽀숑님, 어제 엔비디아는 왜 떨어진 거예요? 중동 때문에? 그러게요. 엔비디아는 그 중국 때문에 이슈였죠? 네, 중국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 AI 인공지능 AI 반도체조차도 그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저품질 반도체조차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겠다. 네네. 네, 뭐 우회로까지도 차단하겠다 이러면서. 네, 뭐 우리가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화들짝 놀란 거랑 네. 비슷한.
정말 뭐 재고도 이제는 안 된다 거기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가는 분위기죠. 기존에 화웨이도 그렇고 사실 그 제3 시장에서 구해왔던 거잖아요. 하이닉스 반도체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맘만 먹으면 제3 시장에서 중국 기업에 파는 거는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뭐 일단 비용이 선언적으로. 또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그 중개하는 맞아요. 중개하는 유통 마진을 거래하시는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딜러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가격을 높게 부르겠죠. 난 그 리스크를 갖고 그쵸. 왔는데 네가 이 가격을 불러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불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 구조 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열의에 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주시면 무엇이든 나옵니다. 예, 바로 이제 홍 박사님한테서 네네. 무엇이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 이슈부터 좀 먼저 짚어볼게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네. 간에 이거는 전투가 아니라 이젠 전쟁이죠. 전쟁이죠. 그런데 가자 지구에 있는 한 병원을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했다. 그쪽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들려와서 이게 지금 중동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지금 다 뭐 레바논에서도 그렇고 네네. 이란에서도 그렇고 분노하라. 이스라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까지는 들끓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보니까 딱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500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뉴스가 아니라면서요. 예, 일단 뭐 다른 쪽에서 뉴스는 네. 가자지구 내에서 불발탄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병원에 떨어진 게 아니고 병원 주차장이다. 예, 그래서 저 정도의 그 500명 이야기는 하마스에서 나온 뉴스였고요. 네. 그 다른 편에서 나온 뉴스는 반대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어디는 제가 봤을 때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양쪽 다 지금 치열한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 또는 뭐 선전전 중이라서 참 이런 뉴스들 보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긴 합니다만 일단 뭐 저희들은 약간 더 그 뭐랄까요 뉴스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네.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보는 태도가 지금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항상 전쟁할 때도 그렇고 역정보라는 걸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라는 것도 있고 자기네 측에 자기네가 포탄을 먼저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선제 공격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당장 2차 대전도 그런 식으로 시작됐잖아요. 예. 그 폴란드군이 독일 국경의 월경에서 사람을 죽이고 간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히틀러가 벌인 자작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제 뉴스들을 볼 때는 편향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혹시 다른 쪽 의견은 어떤가? 그리고 잠깐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떨 때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두려운 게 사실 하마스가 인질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면서 잡고 이제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가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인질로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중국적자. 네, 이중국적자도 많고 또 미국인도 이미 많이 좀 살해를 당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단순히 그 지역 나와 되게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국제적인 정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이 질문들이 우리나라 괜찮나요? 막 이런 질문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너무 무서워요. 3장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것도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하마스가 이번에 했던 수법 있지 않습니까? 그 패러글라이딩 그 뒤에다가 큰 모터를 달아가지고 국경을 고공으로 넘어왔다. 이거를 북한에게서 배워갔다라는 뉴스도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는 뉴스인가?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한동안 굉장히 그 대비 훈련했던 거, 저 어릴 때 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활공 비행기라고 하거든요. 예, 활공. 예, 그래서 이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방어력은 전혀 없는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저고도 비행을 해서 뛰어내리면, 그러니까 헬기를 패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걱정들을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기억 나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예,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 확인해보고. 아무튼 가능성은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그 포탄이
북한제 포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예, 뭐 사실 북한이 마약으로 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비트코인 해킹으로 이제 전환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무기 수출로 러시아에 이어서 하마스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게 이게 제가 어저께 되게 크게 느꼈던 건데 제가 어저께 그 아덱스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하는 방산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와, 그 성남 공항에서 하는데 네. 와 실물로 재밌겠다. 비행기 엄청 F22.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F22가 왔는데 그거 보고 우리나라가 만든 KF21도 처음으로 거기에 전시가 된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뭐 K2전자, K9 자주포 이런 것들도 다 나왔습니다. 뭐 현무 막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런데 그날 북한에서도 방산 전시회를 했어요. 그것도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막 우리로 따지면 장관들 이런 사람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과 북이 방산 이 무기 수출을 위한 대규모 전시회를 연 거죠. 이거 보면서 이거는 뭘까? 맞불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도 진짜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방산이 K 방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정당한 뭐라 해야 될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수출 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방산 무기 수출 규모가 한 3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170억 달러가 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그 분단 국가 현실이라는 굉장히 그 슬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무기를 없애지 못하죠. 근데 그걸로 북한도 먹고 살고 있고 이제는 그걸로 대한민국도 수출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라는 현실이 이거를 좋아해야 되는 건가 안 좋아해야 되는 건가 K 방산 ETF 수익률도 되게 좋아요. 그것도 그렇죠. 특히 우리 방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사이즈가 과거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태조 이방원 그럴 때 방산을 샀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방산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방산주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섭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올드머니는 방산 전시를 왜 다녀오셨냐고 경제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거기에 상장사가 많습니다. 한화그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스원, 또 한화 오션,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방산 쪽에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출 산업이 되면서 증시에서 보는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가 자체가 또 달라져서 또 저도 공부할 겸.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증권 쪽 출입하고 있는데 그 금융투자협회라고 그 증권사들 이제 회원으로 하는 그 협회에서 방산업체들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왜냐면 그 방산업체들도 좀 자금이 필요한데 네트워크도 없고 자금을 좀 조달하고 싶은데 거기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려고 그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업체 저는 K 방산 ETF를 그래 그거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예. 하나 R이라는 거 하나 있거든요. 방위산업 ETF가 하나 있습니다. 아리랑의 한화 네, 자산운용. 맞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아마 아리랑이 한화 자산운용이 하는 브랜드죠. ETF ETF 브랜드. 브랜드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방산 ETF가 있어요. 지금 저 작가님들이 계속 네. 저 주제로 돌아가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속속을 제가 왜 웃었는지 하셨죠? 네. 아까부터 안절부절 하시는데 우리끼리 재밌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한 몇 시간 전에 도착했다라는 이제 속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대통령이 공항까지 영접을 나와서 그 사진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포옹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포옹을 하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건 약간 좀 뭔가 보여주기 식의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타냐후 저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가 정말 정치력 하나는 끝판왕이거든요. 선거는 저도 계속 수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요? 네, 선거는 계속 져요. 그러니까 이 정당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그 정당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당이 계속 그 의석수가 줄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년째 연임하고 있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돈이 많은가? 네, 돈도 많죠. 정당 간에 약간 연정을 잘 만드는데 연정을 그 연정의 파트너가 누구냐면요, 하레디 정당입니다. 하레디요? 예, 하레디가 이제 이번 사태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쪽 원인이고요. 반대편에서 하마스의 공격 뒤에는 아까 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북한의 수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요새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가까워진 거에 대한 그걸 파탄을 시키기 위한 목적들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쪽 요인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인구가 한 900만 조금 안 되는데 그중에 전체 인구의 한 200만 이상이 하레디입니다. 이 하레디라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원리주의적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특성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출산율이 7명에 가깝고요. 군대를 안 가고요. 투표 이외에 일체의 어떤 사회 공공활동을 안 합니다. 참고로 이 하레디 여성들의 취직률이 40% 정도 되는데 남성의 2배입니다. 아, 남성은 경제 활동을 잘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종교 활동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쪽이 그 하레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출산율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이 7명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050년에는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단이 또 투표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하레디를 대표하는 정당이 한 3개 정도의 정당이 있는데 이제 그 정당들과 연정을 함으로써 네타냐후가 정권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가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런 하레디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부의 지원과 후원과 양육수당으로 먹고 살겠죠. 아하.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군대 안 가려고 들겠죠. 왜냐하면 종교적 이유로. 네. 예,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뭐 그치. 많이 알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성도 군대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안 간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걸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부문에 장관을 하냐면 종교정당, 종교 관련 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알-하크사 사원을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곡의 옆에 있는 황금 모스크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게 이제 통곡의 벽 쪽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너머는 또 거기도 역시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우리 땅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거기가 왜 모세가 네, 맞습니다. 거기 맞나요? 그 뭐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거기서 뭐 이렇게 네. 가져와서 뭐 있고요. 그게 유대교와 그 이슬람의 되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그곳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 사람이 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네타냐후가 끊임없이 추진해왔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이번에 습격당했던 그곳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주를 시키고 정착민들을 옮겨가는 그 과정들부터가 이제 지난 15년에 걸쳐서 거의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임계 상태로 가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뭐 저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압도적으로 이번엔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인질을 갖고 간다라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이제 저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이제 저는 정당성은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보면 왜 제가 하레디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죠. 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일들입니다. 다. 첫 번째가 유태인 정착존들을 계속 확대하는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자지구 조그만 땅에다가 인구 200만, 300만들을 몰아 살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들은 하자고 그 방병 만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타냐후가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네타냐후를 비롯한 여러 이제 이쪽 그 이스라엘의 각종 정치 세력들이 그 정당들과 연합해서 공공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점점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그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극단화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인 줄 알고 한때는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품었는데 현실을 알고서 굉장히 놀라고 참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나라라서 그쪽 정보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건 어떻게 아무리 뭐 그래 이스라엘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애를 그렇게 목을 잘라야 되는 일인가 또 아무 힘없는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종교적 가르침하고 맞는 일인가라는 쪽에서 본다면 이번 사태는 이제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그 확전되냐 안 되냐의 문제랑 달리 이제 그 가자지구 자체의 존재를 그 지역 자체를 밀어내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분명히 국민 감정이 갈 것이고 이건 또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아까 지금 포옹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런 극단적이고 좀 강경한 세력들을 그러니까 리쿠르 당을 비롯한 이런 쪽 세력들을 더욱더 강화시킬 요인이 돼서 이제 피해 보복이 지속되면서 불안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너무 슬픈 거죠. 그러네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테러 행위가 또 극단적인 보복을 불러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몇 배의 보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 레바논이라든지 이란에서도 또 가만히 또 좌시할 수는 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고. 근데 뭐 헤즈볼라는 또 이제 종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시아파와 또 순위파. 순위파 문제가 또 거기 결부돼 거기서 있잖아요. 또 나오죠. 그건 뭐 기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았을 텐데 부연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전혀. 아무튼 헤즈볼라는 좀 이란이랑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네, 그냥 이스라엘도 애 죽였습니다. 애 죽였는데 이제 문제는 아이고. 저런 식으로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인질로 끌고 가서 이렇게 참수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백린탄을 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백린탄. 그 이제 붙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이번에도 그 쏜 것 아니냐라는 예, 예. 의혹이 있기는 그래서 한데 저도 또 그래서- 그게 뭐 조작된 영상이냐, 예. 과거 영상 아니냐, 과거 뭐 이렇게 영상이라고 믿고 싶죠. 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보가 가짜 뉴스로 된다면 만든 거기서 거죠.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그래서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피해자다 쪽인 거죠.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은 지금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다. 그렇죠. 어떤 동기로 하마스가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해 놓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제 사우디랑 친하거든요. 누가요? 박사님? 예, 하마스가 하마스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카에다도 사우디 사우디 입장에서도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빈살만 왕세자가 네. 나는 하마스를 지지한다. 예, 라고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선언을 너무 맞는 했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항상 중동에서 펼쳐지는 일은 항상 확전이 될까봐 더 조마조마한 거고, 사실 중동의 이슈는 뭔가 이 가스가 가득 찬 곳에서 누가 라이터를 켜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 평화와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게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확전될 수 있는, 아까 그 병원에 대한 이거 병원을 누가 공습한 거냐 아니면 가짜 뉴스냐 뭐 낙탄이라고도 하는데 하마스 쪽에서 쏜 게 그 낙탄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도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현재까지 외신에서 나오는 거 보고 이란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주변 국가들이 다 막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썼다고요. Time is over.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 그러니까 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뭐 이란 같은 국가를 존중할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존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들 확전이 될까봐 그러는 거죠. 제 말은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자. 그런데 왜 그러면 1982년부터 89년 사이에 이란 이라크 10년 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었느냐? 왜 없었어요? 돈이 없고 막혀 있고 네. 돌파구들을 연결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고. 저는 참고로 이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만큼 싫어하고요. 저는 정말 그 기차에서 차도를 안 썼다는 이유로 쿠르드족 아가씨를 끌고 역시 가죠. 또 끌고 가서 참수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약 3,000명 이상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종교 경찰들은 일단 뭐 헌법 위의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으로 가면 저는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암살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저렇게 저는 망조가 들었다는 쪽에 서 있고요. 라빈 총리 암살 당하신 지도 벌써 2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그 라빈 총리의 암살, 그 노벨 평화상 받자마자 암살 당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태 이후로 네타냐후 같은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계속 세를 가져오면서 나라 자체가 종교 정당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사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양극단으로 가고 정착 좀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전쟁을 일으켜서 하마스에게 뭐가 이익이고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의 잔인함을 국제사회에다가 널리 알리는 게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유일한 이익은 그 지도부들의 이익,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사이를 갖다가 파탄내는 거? 뭐 이런 정도? 그런 거 정도라면 이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나쁘다 동의하는데 어디가 더 나쁘다 정도는 완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약간 경험했던 이스라엘에서 왔던 사람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되게 많죠.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그 왜 그런 거예요? 똑똑해서? 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고 어릴 적부터 교육열도 강하고 그런 또 이제 자립심도 강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조작된 진실이고요. 아니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네. 학교 교육을 안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얘기를 그래서 전 들으면, 세계에서 네.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한 OECD 가입 인재들이 국가 중에서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출산율 1위예요. 3.2명입니다. 그래서 하레디 4분의 1밖에 안 되는 하레디가 7명이고 나머지는 1명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일반적인 사회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냐 하면 인텔로 이야기를 거슬러 가야 되고요. 인텔의 생산이 이스라엘 지금 전쟁 상태라고 하는 순간 인텔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 거라는 뉴스 못 보셨어요? 봤어요. 예, 그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그 반도체 수급 상황 쪽에서는. 그래서 인텔이 그 팹 28인가요? 이스라엘에도 그 제조 공장을 갖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인텔의 창업자 중에 한 분이 그 이스라엘에 귀국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다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CPU 생산으로 전환할 때 디램에서 CPU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타협적으로 제공했던 게 인텔이 그렇다면 텔아비브에 인텔 연구소를 거기다 옮기겠다.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그 밤 노이스만큼이나 유명하신 분인데요. 갑자기 성이 지금 갑작스러우니까 이야기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네. 그러면은 다시 네. 아까 이야기로 넘어가서 저희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까먹었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만났어요. 가서 네.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고령에 그 전쟁이 벌어지는 이스라엘까지 예, 80세. 왜 한 걸음에 날아간 걸까요? 선거 지겨 생겼어요. 선거 지게 생겨서. 예. 그럼 가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스톱하자 그러겠죠. 대신에 내가 저기 혼내줄게.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한테 너 정말 열받고 화나는 거 내가 아는데 예. 여기서 계속 확전해서 예를 들어서 지상군을 가자지구에 넣으면 너도 많이 죽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 그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던 러시아군이 헤르손이라는 곳에서 바흐무트의 헤르손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걸 보셨을 거예요. 선제 공격을 했는데 왜 피해를 입었냐면 대도시에서의 시가전은 공격진의 무덤입니다. 스탈린그라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레닌그라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부대라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 건물로 밀집해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라는 건 상대에게 우위를 주는 일이에요. 게릴라전. 왜 그러냐면 일단 현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들은 대포를 쏜다고 해서 잘 무너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 9.11 테러 때 그 안에 휘발유가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건물의 중간을 아주 그 높은 열로 녹여서. 휘발유가 녹여서 붕괴된 거지. 예. 그 정도의 충격을 주지 않고서는 건물은 대부분 외벽만 깨지지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특성이고요. 거기 있고 우린 전부 다 열창 건물이죠 또. 네. 거기서 저격을 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건물 딱 들어오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껌껌한 미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뿐만 아니라 쥐를 놓는다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하면서 건물을 다 부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대량 인명 살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또 전진도 못 하게 되고. 예, 그 러시아는 그렇게 했죠. 건물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미사일로. 근데 그렇게 바이든이 날아갔는데 바이든의 효과가 있을까요? 하마스가 원래 네. 그 사자 회담 하러 간 건데 요르단도 그렇고 지금 뭐 이집트도 그렇고 사자 회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되겠어요? 아니 선거에서 다들 자기 국내 정치가 훨씬 더 중요한데 네. 국내 정치에서 지금 당장 만나서 바이든하고 헬렐레 하면 국민들의 감정이 공격은 하마스가 했지만 아무튼 미국 대통령하고 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지금은 못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가서 바이든이 하고 싶은 것은 야 진정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거 너희들 억울한 거 잘 알고 있고 너희 편 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더 그 전에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 오기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를 맹폭격한 거죠. 오기 전에. 예, 오기 전에 해야죠.
오기 전에 보복해야 된다. 예. 물론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성격상 보나마나 또 말 안 들었겠죠. 그 사람 계속 말 안 들은 사람입니다. 말 안 들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자 진구에 지상군을 집어넣는다라는 건 이건 정말 자살행위거든요. 네. 그 건물들을 다 무너뜨릴 생각이 아니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 결론은 명분을 얻는 선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특별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확전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기대 섞인 전망인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전망은 맨날 틀립니다. 별 말씀을. 우리 올드머니님이 홍 박사님은 경제학자 아니고 역사학자신가요라고 하셨는데 역사 관련된 특히 경제 역사 관련된 책도 많이 쓰셔서 네, 너무 재밌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쭉쭉 아까. 빨려 들어갑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간 외교력에서도 좀 레임덕 아닌가. 사우디에서도 완전 무시당했고 이번에 중동 지역 이거 만약에 못 풀면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재선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동 문제 못 풀면? 아니 이거 뭐 풀어도 재선은 힘들죠. 박사님 되게 확신을 지금 갖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갤럽을 비롯한 각종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3년차 지지율 초임 대통령 3년차 지지율에서 역대 최저 2위인 거예요. 밑에가 하딘인가 어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단임 대통령들의 지지율보다 낮아요. 왜 그럴까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해서 그렇거든요. 아프간 철수요. 예, 아프간 철수하고 난 다음에 카불 공항 보도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철수하는데 정말 테러. 예, 그 1973년 사이공 철수처럼 보였죠. 그 미 대사관 위에서 사람 있는데 막 도망가. 예, 그거 예, 그리고 비행기 헬리콥터에 전부 다 매달려서 떨어져 죽던 사람들의 영상이 1973년 베트남 패전을 상징하는 그림이 된 것처럼 이번 아프간에서 철수 과정에서 미국이 패전하고 떠나는 것처럼 비춰졌고 실제로 패전이잖아요. 바로 탈레반이 잡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분명히 거기서 계속 피를 흘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철수가 맞다라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지지율 입장에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리고 집권 2년 차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인플레가 발생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라는 건 작년 경기의 연속선상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체감 경기라는 것은 그 뉴스 플로우에 후행하게 오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천운이 따라야 재선이 되는 대통령이라서 뭐 그 저번은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바이든은 거의 천운이 따라야만 한다. 네, 천운이라는 게 이제 유가 빠지면 되죠. 유가 빠지면 되는데 이제 그 유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이란이랑 어떻게 협상을 해보려다가 아시는 것처럼 잘 안 됐고, 네. 그래서 사우디 달려라 그러다 망신당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우디랑 이스라엘 접근시켜서 국교 수립 이런 거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하마스가 나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추정되잖아요. 그러니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말이라도 통하는 네타냐후한테 가는 수밖에 없는. 유일한. 예, 지금 뭐 그 말고 유일한 해결책이 없죠. 지금 우리가 중동 정세를 보는 게 또 이제 국제 유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WTI가 현재 하루 전보다 한 2.5% 정도 올라서 87.5달러 네. 배럴당. 그리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89에서 90달러 정도 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번 중동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분쟁이 터지기 전보다도 사실은 낮은 유가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WTI 기준으로도 90달러대 중반까지 가서 뭐 배럴당 100달러 가늠만 했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물론 8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WTI 기준 가격이 80달러대 좀 후반까지 와 있긴 하지만, 이게 중동 이슈 때문에 이만큼 오른 건 사실 유가라는 건 언제든지 5% 10% 뭐 튀고 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우려보다는 그래도 잠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박사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은 오만 요인이 유가 하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전쟁 이슈로 튀어오른 거라고 봐야죠. 지금 방향성은 예, 하락 하락이에요. 진정인데 예,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달러가 강세일 때 유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긴축하고 예,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슈퍼달러잖아요. 슈퍼달러일 때는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달러 자산 반대편. 그게 한국 주식. 그렇죠. 원유. 늘 네. 힘들죠, 늘. 네. 예, 뭐 그런 거잖아요. 외국인이 왜 그렇게 10며칠씩 연속 팔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호사가 아니거든요. 달러가 강세니까. 음. 한국에 투자하고 있으면 평가손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니 여기 있으면 펀드 매니저 잘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을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호 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예전형에 다 나갔고 우리가 뭐 한두 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신을 때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싸니까. 그리고 뭐 인덱스 펀드니까. 네. 또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쁘니까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그 이머징 마켓 담는 만큼 담아놔야 되니까. 예, 그런 정도에 불과하죠. 한국은 뭐 글로벌 투자자들 대상에서 보면 그렇게 선호하는 시장은 아니죠, 한국은. 지금 인도입니다. 그쵸, 예, 인도 쪽. 예, 어화둥둥 인도. 요즘은 선섹스 지수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이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자재 수요에서 여러 가지 보면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원유 수입에서는 30%를 중국이 차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수출 국가가 돼서 수입 안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 국가인 미국은 아직 중국이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계에서의 그 수입 수요는 중국이 압도적인데 그 중국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제로 자동차 판매량들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최근에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특히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제유가 오르는데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2% 3% 오른단 말이에요. 주플레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 그쪽에서 수요가 없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 앱슨 모바일이 펄메인 분지에 있는 그 거대한 셰일 오일 기업 샀잖아요. 거대한 메가딜이 있었습니다. 이름 저도 기억 안 나는 게 그쪽 기업들까지 제가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냥 앱슨 모바일이 샀다. 라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그런 걸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익성이 있으니까 삽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여기 굉장히 생산 능력이 있고 이 유정이 굉장히 좋은 유정인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예, 국제유가 계속 고착화되면 상승 고착화되면 얼마든지 그 앱슨 모바일의 거대한 자금력으로 얼마든지 기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유정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미국의 증산 능력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고 중국 수요 망가졌고 여기에 미국 달러 강세 이런 상황인데도 유가가 올랐다. 결국 사우디 감산 말고 특별하게 우리가 요인을 찾기 어렵고 더 나가서 사우디 감산에 이어서 보란 듯이 하마스가 저러니까. 그래서 튀어오르는. 예, 그걸 보면 이게 음모론에 자꾸 이제 이렇게 기울게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 직전 사우디의 감산과 이 일이 과연 독립행동인가? 사우디는 또 하마스와 친하니까. 엄청 친하죠. 네. 뭐 인도주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이란도 마찬가지로 하마스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긴 헤즈볼라 쪽이죠. 이란이? 예, 이란은 헤즈볼라랑 또 많이 친하죠. 약간 다릅니다. 걔가 다릅니다. 이번에 헤즈볼라 공격했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아니요. 안 했죠. 아직은. 예, 레바논은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네. 여기서 겉보기처럼 이렇게 거기가 단순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 유가 올리면 해결되는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거기 중동에 되게 많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할 때, 잠시만요. 그 JYC님, 감사합니다. 또 이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라디오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이제 이 책. 혹시 JYC님은 저 많이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책 보셨나 모르겠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 책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KBS 1 라디오 오전 9시 매우 알차요. 뭐 심어놓으신 거 아니시죠? KBS 직원이신가? 우리 라디오 제작팀인가?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작가님하고 아이디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더보기란 누르셔서 그 구글 폼에다가 개인정보 좀 꼭 써주세요. 그리고 사운드님도 계시고 예. 저 궁금한 게 박사님 그러면 전 사실 모든 이 상황을 다 약간 투자 사이트에서 볼 수밖에 없는. 아니 제가 그때 그 돈돌이 이쪽 금융업계 30년을 해서 인간이 황폐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열의라든가 정의감 그리고 복수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너무 공교로웠다 이런 이야기죠. 네. 뭐 제가 인간관계를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원유 ETF에 투자해도 되나? 저는 반대인 거죠. 네, 저는 반대예요? 반대 의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인버스 중동 전쟁을 빼면은 유가는 하락 요인이 훨씬 더 컸다. 그랬었죠. 여름까지만 해도 실제 70불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하방 요인과
중동의 전쟁이라는 상방 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게 예. 현재 유가다. 예, 그런데 이 금리 수준에서 유가 오르긴 저는 정말 어렵다고 보는 쪽인 거죠. 근데 완전 확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유가도 계속 오름세로 갈 수도 이- 있는 거죠. 그러고 폭락하겠죠. 아, 일시적으로라도 전쟁이 튀어오른다. 확산되면 튑니다. 82년에도 마지막 불꽃이 이란 이라크 10년 전쟁의 시작 직전 81년 82년에 그 볼커가 금리 20%까지 올리고 그랬을 때도 유가는 튀었어요. 금리 20%인데도 유가가 전쟁은 튀었습니다. 무조건 전쟁. 아, 튀는구나. 맞아. 예, 그런데 네. 84년에 대폭락을 해서 그게 40불이 7불까지 아니 갔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이 79년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이란 그때 비교보면 뭐 우리나라도 뭐 물가 상승이 1년 만에 뭐 20%다 막 이랬던 시절인데 35% 갔습니다. 근데 폴 볼커 형님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와갖고 막 금리 막 20% 빵빵 올려버리고 근데 그 물가가 잡힌 게 한 3, 4년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물가는 83년? 82년부터 잡혔는데 예. 유가는 84년에 잡혔어요. 아니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음. 그 2차 석유 파동이 4년 5년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고유가 1, 2년만 돼도 죽을 것 같은데 그땐 정말 힘들었죠. 그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이 만약에 확산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막 배럴당 $150 혹자의 전망처럼 간다. 그래요. 근데 후에 그래도 진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4년, 5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우 살벌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이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는 딱 2년 정도 된 건데요. 그지 않을까요? 네, 그 전망에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기전으로 산유국 간의 전쟁이 산유국과의 전쟁이 그런 식으로 장기화된다라면 그러니까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정도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다가 작년 또 연말부터 빠졌어요. 급락한 것처럼 또 그렇게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 된다면 또 이런 전쟁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가 오면서 전쟁이 정말 일단락돼야 또는 전쟁의 그 격화되는 순간들이 진정되어야만 유가가 빠지는 그게 이제 84년 시나리오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와 지금 좀 많이 다른 게 좀 미국 다르다. 셰일 오일이 그죠. 저도 그. 쉐일이 네, 지금 전 세계 하루에 생산하는 그 원유 생산량이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 1억 배럴 중에서 미국이 1,8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사우디가 1,2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이 두 나라가 3,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3등이 러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우디가 200만 배럴을 컷한 거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을 한 이유는 자기들이 감산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한 건데 생각외로 유가가 잘 안 오른다 싶어 보이는 상황이 오고 실제로 지지난주부터 이 전쟁 나기 전에는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져서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 걱정은 되는 거죠. 그러나 펀더멘탈, 경제의 펀더멘탈만 보면 유가는 지금은 오를 하방 리가 쪽으로 없다. 보이는 특히 여기다가 엘니뇨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될 때 이제 여름에 인도 쪽을 비롯한 이쪽은 몬순, 그러니까 계절성 우리나라의 장마에 해당되는 아무튼 네. 몬순이라는 계절풍이 약화되는 대신 겨울에 북반구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비 많이 올 때 추운 날이 없죠. 따뜻하다. 눈 오는 날이 따뜻하잖아요. 예, 건조한 날이 춥죠. 예, 그래서 북반구 기온이 되게 온난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옛날 엘니뇨, 슈퍼 엘니뇨 때는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방유 수요도 그럼 줄어들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확률적으로 볼 때 좀 내려가지 않겠냐 정도인데 전쟁이 그걸 막고 있는 형국이다. 아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게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 같아요. 아니야, 여기 사피라이브 오면은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사피라이브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박사님 정말 모르시는 게 없네요. 그러게. 제 옆에 되게 모시고서 물어보는 게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약간 포켓남, 도구주머니처럼. 예. 좀 무거워요. 그쵸. 근데 또 과거랑 또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비중도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고, 뭐 네, 70년대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트럼프 당선되면 좀 없다는 일이 되겠죠. 그 얘기 좀 해야겠다. 맞아요, 진짜.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미국 현지에서는 바이든보다 높다 이런 보도들로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참에 트럼프가 또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소셜 네트워크에 글도 많이 올리고 있고 네. 한 번은 뭐 여기 헤즈볼라한테 똑똑하다라는 칭찬 글을 올려가지고 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물론 상식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금 트럼프의 행보나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대선이 지금 딱 한 1년? 한 13개월 정도 남았죠. 네. 뭐 트럼프가 안 되면 이변이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역대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 샤이 트럼프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예, 지난번 네. 2020년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힘들게 이겼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코로나 걸려서 그 여성 스태프분한테 네.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유명했잖아요. 유명한 맞아요.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세상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선거운동도부터 두 중간을 못했는데도 간발의 차를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뜻하냐면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미국 백인들 되게 많다. 그리고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거의 구세주 또는 자신의 그거 열망을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 모두 지지율이 엄청 낮은 후보들인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내년에 선거할 때 81세와 78세가 붙거든요. 굉장하네요. 예. 81세와 장수국가입니다, 78세가 장수국. 정말 네. 장수국가네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던데 아무튼 그 두 분이 붙는 걸 보면서 상당수가 선거를 기권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한다. 역대 최저 투표율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고정표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긴다. 쪽에 있는 거죠, 저는. 아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스캔들이 터져서 또 머그샷 찍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8월에 석방된 다음부터 이번에 형벌을 보면 거의 자기는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기소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8개 정도 되죠. 형사 그러니까 뭐 분식회계도 있고, 예, 형사만 8개 정도 있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선동 혐의도 예, 있고, 그거 저 국회의사당 선동한 게 제일 크죠. 다 기억하지 못할 그건 정도로 거의 많죠. 반역 혐의라서. 근데 그렇죠. 그게 그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뭐 출마를 할 아, 좋은 변호사를 쓰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뭐 미국이나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뭐 트럼프 지지자도 아니고 바이든 지지자도 아니지만 그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비춰보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못 살 정도로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약간 경제가 힘들어지고 내 삶이 팍팍해진다라는 그 느낌을 와닿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네, 못 살겠다. 차라리 네. 구관이 명관이다. 딱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미국은 그러면 살기 좋았는가? 뭐 그래도 2016년, 20년까지니까 그때 예. 좋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때 제가 빅테크들도 좋았고 우리 오기 전에 좋았고. 약간 이야기했지만 IT 주가 보니까 살벌하게 올랐더라고요. 그 빅테크 네, 기업들. 빅테크, 마가부터 팡 하다가 팡, 그 이름이 그때 나온 예, 거죠. 맞아요. 요새 이름이 이제 또 바뀌었던데 매그니피컨트. 매그니피센트? 아, 센트. 매그니- 7개. 7개 뭐 엔비디아가 들어간 거죠 거기에. 그렇죠. 네. 메타. 대단해요. 그러면 사실 이번 전쟁만 놓고 보면 중동 지역의 정세만 놓고 보면 바이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아 근데 또 뭐. 이게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고. 예, 이 우려가 완화돼서 유가 팍 빠져서 내년 초 한 물가 상승률 2%까지 떨어지면 다시 또 역전의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초에 또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그러니까 네. 이제 원유를 비롯한 헤드라인 인플레는 3.7 그리고 근원 인플레는 4.1인데 근원 인플레는 지금 뚝뚝 떨어지는 중이고 헤드라인 인플레는 떨어지다 만등하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율 한 2% 나와서 이게 한 6개월 유지된다.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부터 대통령 선거에는 11월까지 데이터가 계속 한 2% 물가 안정에 골디락스다 그러면 바이든이 역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상태라면 힘들죠.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정말 장기화된다라면 그리고 테러가 지금 벌써 얼마 전에 뭐 뉴스 본 것처럼 벨기에에서 또 예, 그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테러가 준동하고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부각된다라면 그때 사재기가 또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 유통업체들이 또 거기서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가 장기화될 수 있어서 일단 뭐 중동전이 중요하지 않다. 이다. 뭐 이런 거부터 떠나서 사태가 이 정도에서 해결된다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승부수가 던진 게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다. 정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 누가 되는 게 더 나아요? 둘 다 별로예요. 둘 다 진짜 네.
네. 차악은 뭐냐 이거 그렇죠.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영광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항상 그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모르고 사실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자유무역주의, FTA 이런 데서 정말 우리는 많이 수혜를 받고 수출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많은 성장을 좀 이뤘다고 보거든요. 근데 트럼프 되면서 관세 장벽 치고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그게 공교롭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면서 공급망이 막 망가지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다 자국 중심주의, 자국으로 리쇼어링 막 공장들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유무역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우리 대기업들도 결국은 미국 땅으로 가서 공장을 지어줘야 하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도 줄어 GDP 증가율도 줄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경제 하에서 우리는 물론 그때 좀 반도체나 이런 건 잘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손해를 본 게 더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 반대세요? 아니 우리나라의 가장 잠재적으로 가장 무서운 경쟁자인 중국을 망가뜨렸잖아요. 아 그거는 맞죠. 반도체 굴기 관련돼서 그 중국 공산당 기울위가 우리나라의 감사원인데 그 감사원보다 몇 배 더 힘센 기관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2년 그 사태에서도 역할이 있었다고 짐작되는 그곳이고요. 2012년 그 한밤에 들린 포성 소리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 기울기가 잡았다라는 건 거의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전부 큰일 났다는 건데 그게 그 반도체 펀드 규모가 얼마나 63조 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반도체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기울이가 나선 거잖아요. 반도체 굴기라는 걸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가 그걸 다 때려잡았죠. 그리고 뭐 특히 화웨이가 이번에 새로운 폰 냈다 그러지만 사실 중국에서 애국 소비로 뭐 잘 팔린다 그러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벤치마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최신 폰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샤오미조차도 잘 나가던 샤오미가 인도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주요한 시장에서 중국이 특히 첨단 IT 부품 쪽에서는 퇴출당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사슬망에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가는 거죠. 뭐 저는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이 미국 갔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중국 갈 공장이 미국 간 거예요. 중국 갈 공장이 미국 갔다. 쉽게 여기서 삼성전자 시안 라인이라든가 또 SK하이닉스가 인텔에 중국 공장 낸드 플래시 공장 인수하던 게 불과 1, 2년 전이에요. 네. 국이 투자됐던 건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 뺏기는 거랑 상관없었어요. 그건 동일하다는 거죠. 중국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중이었는데 그 일자리가 어차피 뺏길 일자리가 어차피 그 공장 한국이 안 지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US 라떼를 붙어야 관세 장벽 피해가고 그 나라의 암묵적인 여러 가지 규제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계속 공장 유지하면서 기술 뺏기는 것보다야 철수할 때 한 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것보다야 미국 가는 게 낫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 훨씬 더 타당한 선택 아니에요? 거기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양안 갈등이 엄청 심한데 그러면 전 세계 공급 사슬망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특히 AP 프로세서 만드는 회사들, 주문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TSMC에만 물건을 맡긴다? 이건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미사일 한 방만 떨어지면 끝장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인텔. 파운드리를 다른 데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2등이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오히려 인텔이 더 파운드리 더 많이 한다고 이제 막 투자도 하고 막 그러던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거기는 이제 인텔은 뭐 일단 자기 거나 잘 만들고 칠라노에서도 뭐 잘 AMD한테도 예. 상대가 안 되는 중인데 예. 인텔은 이제 너무 그때 위대했기 때문에 앤디 글로브 있던 시절에 너무나 앤디 글로브는 IBM인가요? 아무튼간에 너무나 위대했던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좀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그런 회사가 뭐든 해보겠다라는 건 뭐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파운드리도 잘하겠다. 남의 거 우리가 위탁받아서 가공 잘해주겠다. 그걸 누가 믿으면 더군다나 인텔이 자기 자체의 CPU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남의 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준다? 그럼 거기서 다 뺏길 텐데 기술 다 뺏길 텐데 삼성전자가 못 만들어서 파운드리에서 1등 못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앱시노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발음이 안 좋습니다. 엑시노트. 앱시노트. 네. 경상도라. 스마트폰의 CPU라고 하는 그 AP입니다. AP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에 박사님의 생각은 어쨌든 둘 다 트럼프 시절 또이또이, 또이또이하다. 뭐 바이든 되고 좋았어요? 그러면 간발의 차이로 트럼프 집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죠. 어. 뭐 이미 우리 한번 경험했는데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고 네. 또 그분이 또 한번 겪어봤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또 뭐 북한 지도자 만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때 노벨상 한번 받아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아니 노벨상 좀 주면 안 됩니까? 좀 왜안 줬나 김정은하고 몰라, 좀 그때. 친하게 지내게 하고. 그때 좀 주지 그랬어. 근데 사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조금은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그 형님 돼봐야 하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항상 기자들이 밤새 트위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럼요. 요새는 이제 X. 밤새 트위터만 보고. 그러면 X는 엄청 좋은 거예요. 호재네. 그 누가 갖고 있는지 네. 절친. 아, 일론 바로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루 종일 X 하는 거랑 비슷한 거의 뭐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가 등장하는 그러면 거예요. 땡땡 코인도 이제 또 되는 거예요? 도지 이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최대 수혜주는 그거 같은데. 오 진짜 레버리지가 제일 큰 거네요. 안 여기까지 이거는 여기까지. 안 되면 말고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트럼프가 뭐 전기차 뭐 생산 못하게 한다 막 이런 되게 전기차에 안 좋은 발언들도 했잖아요. 그거 그쵸. 트럼프가 네.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네요. 그 구공업 지역, 특히 자동차 산업이 쇠락해 가던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면 약간 좀 친환경도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발전도 석유 이런 거 화석연료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면은 석유 산업을 띄워주고 친환경이 좀 피해를 볼 거고 전기차 산업도 같이 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뭐 보조금 같은 거 막 다 끊어버린다. 약간 요렇게 좀 몇 마디 날렸죠 강경 벌써. 발언을 했죠. 근데 IRA에서 네. 해외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 떠나서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기업들마저 미국 본토에 공장 짓겠다 그러는데 그걸 부순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야 자국 내 외국인이 들어오게 하는 걸 바이든이 물려받았고 자기 공을 바이든이 뺏었다고 생각하지 트럼프라고 뭐가 다릅니까? 더군다나 트럼프가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 돌아오라 그러면서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무척 애를 썼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방문하고 그랬을 때 한국의 주요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겠다고 다 약속하고 실천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더 나가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랑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앨런 머스크가 네. 테슬라 진짜 죽고 못 CEO신데 사는 사이예요? 적어도 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성향이? 너무 비슷해요. 뭐 네. 전형적인 알파 메일이죠. 네. 네. 우두머리 수컷이 되지 않으면 난 죽는 게 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뭐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좋은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영웅이 되는 맞아요. 그런 유형들의 사람들이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게 힘든데 피곤하죠. 아무튼 뭐 정치가가 그러고 있는 거는 이제 재밌죠. 재밌을 일인가 생각은 됩니다만 아무튼 제 의견은 핵심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풍력 발전이니 태양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거 맞고 석탄 화력 발전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지론입니다. 네. 석탄 화력 발전으로 가면 먼 미래에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는 상관없고 이 사람은 4년 자기 임기만 잘하면 되니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싶잖아요. 성공한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싶다라는 그 의견에서 볼 때 석탄 화력 발전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단가가 싸거든요. 그러면 더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해주니 전기차를 더 부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대통령 된다고 해서 전기차 산업에 피해가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친환경 에너지를 좀 배척을 하고 석유 에너지를 태양광, 더 풍력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곧 전기차 생산을 좀 배척하는 건 아니다. 그때랑 지금은 다르니까. 그리고 IRA 법안이 벌써 올해 통과돼서 내후년까지 취임할 때까지 2년 유지되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기업들 들어갔는데 내쫓는다? 아이고 누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내쫓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또 그런 심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생산 라인이 되면 일자리도 조금 감소하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보다 맞습니다. 부품 수도 거의 한 3분의 1이 되고 일자리는 한 30% 이상 줄어든다 뭐 이러고 하니까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전통적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는 그런 보관을 또 갖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AI가 발전하면 AI 쪽에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럼 AI를 다 AI가 없애버리려나? 다 없애버릴까? 사람들 일자리를? 몰라 또 그 양반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한 3, 4년? 3년이었죠? 3년 사이에 또 세상이 또 원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일단 근데 전략적으로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정책과는 거의 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반중, 자국 우선주의,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 늘리자, 네. 거기다가 리쇼어링. 그거 이거는 둘이 강력하게.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쵸, 동일하죠.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것만 바이든이 성공했어요. 리쇼어링. 리쇼. 네, 리쇼어링이랑 뭐 인프라 투자, 자국 우선주의, 반중 스탠스 이거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누가 대통령 돼도 예,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계속 된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트럼프가 된다라는 게 어차피 그 양반이 이제 그거나, 일도 못 그거나. 하는데 네. 예. 김정은이랑 이 사람을 8년 봐야 된다라는 걱정을 했던 그때에 비하면 아니 뭐 이제 남아봐야 4년인데 하고 참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떤 고통 스트레스가 꽤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리쇼어링이 뭐냐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해외에 네, 나갔던 네. 기업들이 자국으로 아이고. 다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써가지고 다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에게 자국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더 지어라라는 정책인 거죠. 그리고 보조금을 뿌리듯이. 그리고 토리 BJ님 전기차는 아직 멀미가 난다고 하셨는데 회생제동 끄시면 됩니다. 뭐 그래요? 끊는다고요? 회생제동. 회생제동을 회생제동이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시간에 충전하는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그래서 게 2번 충격이 와요. 회생제동이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 끄는 순간 굉장히 덜 메스껍습니다. 당장 택시 타시고 기사님한테 죄송하지만 회생제동 꺼주세요 그러면 꺼주십니다. 아, 와, 그건 몰랐네. 꿀팁이네요. 특히 전기차는 이제 뒷자리가 심해, 뒷자리가. 네, 앞자리는 원래 멀미 안 해요. 근데 뒷자리는 멀미 뒷자리, 하는데 대부분 승객들 뒷자리에 타잖아. 예,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그래서 연비를 길게 멀리 하기 위해서 이제 회생제동. 그걸 하시는데 당연히 기사님들은 회생제동 그쵸. 쓰고 싫어하죠. 싶으신데 아니, 근데 원래 택시는요, 그냥 휘발유차 타도 멀미해요. 택시 아저씨들이 아니, 알잖아, 이거 급부, IM 타면 멀미 안 하던데. 아, 그래요? 그건 괜찮습니까? 저는 비싼 타다도- 걸 안 타가지고. 타다도 괜찮아요. 타다랑 IM 타 아. 멀미 안 해요. 아, 난 좀 비싼 거 주황색 타세요. 택시만 타가지고. 좀 비싼 거 돈이 타요. 없어서, 네. 얼마 차이 안 나던데.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그 대안이 생겨서 택시는 좋아요 요새. 야, 우리나라 택시들 좋아요. 진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주어는 없죠? 네. 네, 우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이다. 근데 진짜 홍춘우 박사님 보면 내가 어릴 적에 만화에서 봤던 그런 박사님. 맞아요. 뭐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는 맞아요. 박사님. 그리고 세계를 어. 멸망시켜. 아니 근데 집에서 혼자 흰 가운 입고 있고 막. 그 왜 학생 만화 Y 보면은 그 박사님 나오시면 맞아. 다 알려주는. 박사님 그 박사님보다는 제가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약간 조금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좀 닮으시기도 했고. 네. 아 그렇네요. 아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제 아, 슬슬 덕분에. 집에 보내주세요. 나 다 했는데 아까 진짜 그때 쉴 때 진짜 다 했는데 아 진짜. 인텔 이야기 할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가 사실 우리 버퍼링과 함께 아 그러게요. 버퍼링과 함께 묻혀가지고. 예, 그 저기 그렇긴 다시 합니다. 이제 동영상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꼭 보십시오. 맞습니다. 인텔 맞습니다. 이야기만 보셔도 오늘 방송을 이스라엘과 재밌- 인텔 이야기 그 스토리가 가장 재밌었어요. 텔아비브에 왜 네. 인텔의 공장이 있는가. 공장 연구소도 그 있어요. 법인이 연구소. 거기에 있는가. 네.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이야기하다가 이제 쭉쭉 트럼프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빨리 이게 좀 끝나야 되는 거고. 방송이? 아 그러네요. 전쟁이 확전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도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몇 가지만 받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스탑뉴님이 이거 전기차 탈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고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제 말이 맞죠, 그죠? 회생제동. 하이브리드는 없나요?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우스 승차감이 그렇게 안 좋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네. 저 얼마 전에 예, 프리우스 프리우스 타고 굉장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프리우스 저 뒷자리 예, 탔다가 왜냐하면 차도 잘 나가는 데다가 회생제동을 엄청 세게 합니다. 네, 꺼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야, 예. 그런 살살 거 아니에요? 밟으면 연비가 잘 나오는데 세게 네. 밟으신데 연비를 얻고 싶으시니까 회생제동을 많이 하죠. 좋습니다. 해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몇 마디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 연말입니다. 연말. 네. 예. 벌써 연말이에요? 그걸 찬바람 불잖아요. 10월이면 뭐.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팔 아니면 파카잖아요. 근데 파카가 많아요. 아까 두달반 저기 남았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서 걸어오는데 네. 파카를 입으신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상암동이 그래요? 원래 춥나? 왜 아니, 이렇게 파카가 이게 많아? 일교차가 깔깔이는 되게- 확실히 많아요. 일교차가 퀼트, 되게 커졌어요. 퀼트, 그죠?
경량장. 경량 패딩. 경량 패딩. 요식한 말로 경량 패딩. 깔깔이. 옛날 말 깔깔이. 깔깔이나 경량 패딩이나. 요즘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란 깔깔이 없이 못 살았는데. 약간 좀 내년에도 올해처럼 좀 어려울지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중동은 제가 모른다 치고 그건 예, 알 수 우리- 없으니까. 이게 이 변수가 어떻게 변할지 네, 모르니까. 그걸 모른다고 치면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지죠. 그래요? 세 가지 면에서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이거 적어야 돼, 세 가지. 저도. 첫 번째는 고환율이 좀 정착되면서 기업들, 한국 기업들 실적들이. 아, 그러니까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놨던 사업 계획들이 안 맞고 자신들의 플랜들 가격을 재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올해 내내 1,300원이잖아요. 전후에서. 이 정도 고환율이 고착화된다라고 생각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죠.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치고 나가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예, 내년에 좋아지는 이제 두 번째는 수출의 선행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선행 변수가 미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인데 네. ISM 제조업 지수라고 네. 들어보셨죠? 네. 예, 그게 요새 세 달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수출의 가장 믿을 만한 선행 변수니까. 아하. 그래서 9월달 마이너스 4.4인데 10월에 다시 마이너스 폭이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금 조금씩 살아나는 징후들이 특히 그렇죠.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네. 많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호재는 중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채 한도 발행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 한도가 있는 것처럼 중국은 그 국채 한도, 국제 발행 한도. 발행 한도를 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외 두기로 네.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 대회 하고 있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요. 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중국 경기가 올해도 정말 안 좋았지만 올해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 그러면 같다라고 더 하면 많은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 그 재정을 쓰면 이제 예. 또 고속철도 또 한 30개 동시 건설 이런 거 하겠죠. 그거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겠죠. 뭐 딴 데 쓰는 것보다는 낫죠. 비어있는 건물 텅텅 비어있는 건물 올리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언젠가는 거기 쓸 날이 있지 않겠어 하고 올리죠. 근데 전 궁금한 게 아까 미국 소매 판매가 이제 급등하고 하면은 금리는 그럼 점점 더 안 내려요. 안 내려갈 네, 것 같아요. 금리는 그냥 안 오르기만 해도 다행이죠 지금. 여기에 적응을 예, 해버린다. 예. 그러니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게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게 왜 좋냐면 이제 그 질문에 답이 되는데 우리가 3.5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7까지 올랐죠. 유가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 환율도 오르고 해서. 그러면 실질 금리가 얼마죠?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0.2.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목 금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금리가 중요한데 우리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나라잖아요. 물론 그만큼 임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뭐 눈물이 또르륵. 그건 이제 각자의 네. 경제. 저도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임금 올려주기가 참 힘듭니다. 아, 네, 자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아서 네. 근데 여기 분들 잘 우리가 부탁드리고요. 적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적응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금리 레벨이 내려가면 버틸만 하죠. 실질적인 금리 예, 레벨. 예,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한국은행이 그래도 인내했잖아요. 금리를 미국 따라 올릴 수 있는데도.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얼토당토하는 비난도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누가요? 아니요. 우리 총재님 엄청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인터넷 여론은 거의 엄청 안 좋죠. 예, 아니 금리 안 올린다고. 저거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아, 예, 그걸 외환위기와 경기 둔화를 구분 못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총재님이 뭐 고생하시니까 이러면서 아무튼 금리를 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금리를 안 올리면서 무척 애를 쓰다가 이제 이제 환율도 그렇고 이 정도 레벨에서 환율이 더 안 오르면 하면 우리는 진짜 이대로 영원이죠. 적어도 수출 기업들.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들도 고환율에 적응을 해버리고 고금리에 적응을 해버리고 저도 요즘에 되게 아니, 무섭다고 고금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고금리가 무섭다고 아니에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고금리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계대출을 더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아니 내 월급이 올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 아 그래? 투잡해야지. 투잡하잖아 지금. 이렇게 아, 여기- 버티는 거라고. 여기 출연료 주나요? 난 그것도 드립니다. 모르고 왔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아니, 드립니다. 힘들어요. 저기 다른 통장으로 자, 우리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조금 선물을 좀 같이 드릴까요? 우리 송일아 기자도 네네. 커피 쿠폰을 좀 쏩시다. 아 네. 예. 저는 그러면 이
아무 말도 없으시고 이모티콘만 하나 보내주신 사운드님. 아, 사운드님께도 커피 쿠폰 네네.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올드머니님. 띵까띵까 진건님, 예, 띵까띵까 진건님도 드리고 올드머니님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하셨냐는 거죠. 빨리 뭐, 그거 뭘 하세요. 신청을 아, 이거 신청. 아, 신청하시라고요. 또 꼼꼼하게 챙겨주시네. 신청하시라고요. 아, 네네네. 다른 분도 좀 한 분 더 찝어주세요. 저도요? 네. 네, 네. 저 아까 칭찬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 본인 박사야. 본인 네. 댓글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뽀숑님, 네. 본격 홍박사님 팬되는 방송. 네, 이분 맞아요. 아닌가요? 네. 네. 아, 가까이 깨인지 안 보여요. 다 그렇습니다. 다 팔이 안으로 굽는 방송에서 오늘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책은 한 권 쌌죠. 한 권은 남겨둡시다. 다음 주에. 뭐 200권? 다음 주에. 아? 오늘 다 드려요? 아, 그래요? 아, 오늘 다 드려야 돼? 그러면은 한번 이대호 기자님이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아니 아까 아니, 저기 뭐 베로니카님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네. 사피에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예. 예, 또 사피 라이브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시네. 베로니카님 계시면 베로니카님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이거 진짜 솔직히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에 한 명. 여기까지. 네. 왜 이관희 교수님 책도 추천해야죠 그러면. 제가 그분 잘 몰라가지고 아, 우선은 제책 내용이 겹치던데. 아, 그래요? 그거는 논문이에요. 근데. 아, 논문이에요? 아, 네. 근데 그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 아니. 아, 제가요? 이분이요. 그 논문 안 읽고 이런 결론을 냈다면 굉장하신데.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저는 요건 다 경험담입니다. 예. 경험담. 예, 굉장히 저희들 투자업계 이 재무학계 이론이랑 맞는 내용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한테 자문 받았나 했었어요. 훌륭하시네요. 저는 거의 뭐 무학의 통찰이라고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옴파로스님이 저 책 주세요 하셨는데 옴파로스님은 저희 그 와이스트리트로 오셔서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CJ ENM에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책이 2개밖에 없지만 제 차 트렁크에는 3권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필수적으로 몇 권 사야 된다면서요. 누가요? 그 책 나오면 아니에요? 아, 사야 된다고? 네. 난 그런 거 몰라. 아 그래요? 난 그런 거 몰라. 그런 얘기가 열심히 있는 거 팔러 아닙니까? 다녀야죠. 네. 아무튼 예. 오늘도 사피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떤 거요? 아, 옴파로스님도 드린다고? 아, 역시 또 CJ ENM 이렇게 좀 관계하시니까. 부유해. 메인배시다. 부유해. 네. CJ ENM 역시 건물 좋은 데서 방송해야 최고입니다. 최고. 네. 사피라이브 최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옴파로스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 더보기란 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개인정보 써주시면은 옴파로스님 그리고 아까 베로니카님 등등해서 저희가 선물을 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퇴근길에 계시는 분들은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퇴근길 뉴스에서 지식 줍기 사피라이브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